이제 DSLT 2주차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13기 학술부장을 맡았던 한연주라고 하고요. 전공은 이제 응용통계학과학이랑 그다음에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덕캐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학습사 연구생으로서 이제 송강호 교수님 MLAI 랩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중에 뭐 대학원에 관심이 있다, 학석사 여기 과정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PPT 뒷장에 이제 제 연락처나 이제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늘 진행할 목차인데요. 혹시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좀 묻고 넘어가자면 혹시 나는 VS 코드를 솔직히 잘 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많이 써봤다. 혹시 아니면 혹시 그 VS 코드에 리모트 SSH 연결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 분 계시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지금 AI 에이전트 한 명씩은 한 분씩 다 하나씩은 쓰시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클로드 쓰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코덱스 쓰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예 그럼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안 쓰시는 분들이신 건가요? 네, 뭐 어떤 거 쓰고 있는지. GPT요? 아, 코덱스가 이제 GPT의 그 에이전트 버전이라서 그 챗GPT 쓰시면 코덱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안 쓰시는 거 계실까요? 지금 GPT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혹시 녹음이 안 되고 있나요? 필이 되고 있나요? 네. 오늘 할 거를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리모트 SSH를 이제 VS 코드에 연결을 해서 이제 하는 법들에 대해서 실습을 간단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AI 툴이나 그냥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유용한 팁 같은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모트 SSH 실습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계속 등장한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 넘어 있는 고성능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 클라우드로부터 이제 서버를 빌려 쓸 거고요. 이제 이때 사용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중지를 하거나 이제 삭제를 해서 필요한 만큼 쓴 만큼만 이제 돈을 내는 식으로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빌리는 컴퓨터 한 대를 이제 VM 인스턴스, 뭐 편하게는 뭐 서버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여기에 이제 GPU 성능 이상의 장치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SSH라는 거는 이제 내 컴퓨터에서 이제 멀리 있는 그 서버에 이제 안전하게 접속을 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는 통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굳이 리모트 SSH를 써야 할까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저희 보통 로컬 노트북, 저희 노트북 있죠? 거기는 보통 이제 대부분이 이제 GPU가 없으실 텐데 자기 노트북에 GPU가 없어도 클라우드에 고성능 GPU로부터 빌려서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EDA 한창 프로젝트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약간 GPU를 사용하는 데서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EDA 끝나면은 모델링 프로젝트를 하게 될 거잖아요.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단순히 CPU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GPU를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GPU 서버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코렉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코렉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런타임이 한번 끊기면
모델을 학습했던 게 한 번에 날아가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랩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GPU 무료 크레딧도 이렇게 하루마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것도 같이 날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콜앱이 편하긴 한데 콜앱을 쓰시는 것보다는 리모트 SSH로 서버를 빌려서 쓰는 게 좀 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이롭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점점 하실수록 이제 이제 프로젝트를 하실수록 VS 코드 환경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그 VS 코드라는 이제 환경에서 이제 원격 서버의 코드를 편집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뚫어놓으면은 이제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기기로 접속해서든 똑같은 환경과 파일에서 그대로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 사용할 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라고 부르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살 건데요.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 신규 가입을 하면은 90일 동안 300달러의 무료 크레딧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EDA 끝나고 나면 이제 모델링이나 기업 연계도 하셔야 될 텐데 그때 곧장 이어서 바로바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GCP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거는 GCP의 이제 컴퓨터 엔진이라는 서비스로 이제 서버가 달린 이제 어, GPU가 달린 서버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이 서버를 이제 VS 코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다만 이제 무료 크레딧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놓고서 중지를 안 하거나 삭제를 안 하면 요금이 계속 과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끊으면은 반드시 삭제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VM 인스턴스 생성하기 실습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좀 보안상의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발생해가지고 지금 녹화를 잠시 멈추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뭘 말씀드릴 거냐면 여러분 이제 프로젝트 하실 때 이제 AI 툴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텐데, 그걸 이제 사용을 할 때 이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AI 툴을 사용할 때 이런 점들은 꼭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것들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더라. 같은 그런 자잘한 팁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설명을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에이전트가 뭐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AI는 보통 이제 챗 인터페이스 기반의 챗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코드를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챗봇이 이제 코드는 제안을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 코드를 복사해서 내 노트북에 붙여놓고 또 내가 실행하고 에러가 나면 또 그 에러 메시지를 복사해서 다시 챗봇한테 물어보고 이걸 저희가 직접 하잖아요. 근데 또 파일을 만약에 그 구조를 알아야 되고 뭔가 파일을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챗봇한테 그 파일을 또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런 작업들을 결국에는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만 도와줘더라도 일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럼 이제 에이전트는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에이전트라는 거는 일단 스스로 이제 저희가 작업을 제시를 해주면 이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도 자기가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도구도 자기가 알아서 끌어오고 실행도 자기가 하고 결과 확인해서 에러 났으면 자기가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애가 바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척박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실행과 확인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거는 이제 엔트로피의 클로드 코드랑 그다음 오픈 AI의 콜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러한 에이전트들은 저희가 이제 작업 공간이나 이제 권한 같은 것들을 해주면 그 안에서 이제 실제 작업들을 자기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모델이 뭔가 판단을 하려면은 일부 파일 내용이라던가 대화 정보를 조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별도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런 에이전트는 사용 형태가 정말 다양한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 터미널에서 사용을 하려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필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도 설치를 해줘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혹은 클로드 코드를 쓰면 클로드, 코덱스를 쓰면 코덱스라는 걸 입력을 해줘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자기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는 작업까지 완료를 해줘야 그때부터 이제 자유롭게 터미널에서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성하게 되면은 왼쪽은 이게 클로드 코드, 그다음에 터미널에 저런 식으로 뜨거든요. 오른쪽은 이제 코덱스인데 저런 식으로 뜨면은 이제 저게 저희가 그냥 평소에 챗봇이랑 대화하던 대로 뭐 이 CSV 파일 있는데 이거 분석해줘 뭐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 자유롭게 넣어도 얘가 알아서 잘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시면 되고 다른 형태는 이제 VS 코드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칸에 들어가서 뭐 클로드 코드를 설치를 하시든 코덱스를 설치를 하시든 하면은 이제 뭐 오른쪽에 있는 창처럼 이런 식으로 VS 코드 내에서 자유롭게 에이전트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데스크탑 앱 혹은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웹도 있긴 한데 사실 결국에 저희가 에이전트를 쓰는 목적이 저희가 로컬 노트북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얘가 자기가 알아서 작업하도록 하는 거에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웹은 보통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앱을 설치를 하시거나 CLI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VS 코드 익스텐션을 쓰시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원격 기능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데스크탑에서 이제 뭐 CLI를 하시든 뭐 앱으로 하시든 아니면 뭐 익스텐션으로 하시든 그런 식으로 뭔가 작업을 돌리고 있으면 이제 모바일 폰 같이 이제 다른 기기에서나 그 지금 세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인스트럭션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하려면은 노트북이 일단은 켜져 있어야 되기는 해요. 혹은 아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발급받고 연결했던 것처럼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노트북이 꺼져 있어도 아까 팀스 써서 세션만 제대로 사라져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SSH 연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것처럼 SSH 접속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를 설치해 주셔서 다시 로그인 하시고 거기서 작업을 하면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에이전트 사용 형태가 너무 많아서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클로드 코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 CLI 쓰시는 게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워낙 클로드 코드가 UI나 UX도 굉장히 잘 구현을 해놔서 그 결과물을 확인하기도 정말 편하고요. 근데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자인에 신경을 잘 안 쓰는 건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CLI로 하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데스크탑에서 돌리고 얘가 데스크탑 앱에서 명령을 주고 얘가 만들어 놓은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VS 코드로 따로 접속을 해서 그 결과물들을 확인하는 식으로 저는 보통 사용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제 근데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 가지 써보시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는 이제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에서 쓰는 이제 커맨드트를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링크를 걸어둔 거니까 뭐 쓰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적절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에이전트가 뭐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에이전트를 되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DSL 활동할 때만 해도 보통 다 챗봇 형태의 AI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나 좀 개발 좀 해봤다, 프로젝트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에이전트 잘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와 같은 AI 에이전트 시대를 여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MCP라는 겁니다. MCP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그 USB 포트 아시죠? C 포트. 보통 저희 기기에 다 그 구멍이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뭐 C 타입도 있고 A 타입도 있고 8핀도 있고 되게 다양했어요. 기기마다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그거에 맞는 선을 또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줘야 이 다른 기기랑 연결이 됐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다 C로 다 통일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편하게 요즘 사용을 잘 할 수 있는데 MCP도 이런 USB-C 포트랑 조금 비슷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MCP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제 AI 앱을 만드는 쪽이 이제 외부 서비스별로 이제 연동 코드를 다 따로 작성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AI가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해서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인증을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 인증도 해야 되고요. API 호출도 해야 되고요. 걔네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모델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는 코드도 필요했어요. 이게 그 AI마다, 그 다음에 그 외부 서비스마다 각각 다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API 서비스래. 그 외부 서비스가 만약에 나 API 바꾸는 형식 좀 바꿨어 라고 하게 되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다 바꿔야 돼요. AI 서비스가 만들어 놓은 그 선들을. 이게 정말 그런 번거로운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MCP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MCP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LLM과 외부 데이터 혹은 도구를 잇는 표준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제 도구를 제공하는 MCP 서버가 있어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GitHub나 아니면 노션, 뭐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그 예시인데 GitHub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면 저희 저번 주에 GitHub 많이 배웠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 기능상 생각하시면 뭐 풀 리퀘스트도 있고 이슈 뭐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HTTP 서버가 이제 호출 가능한 형태로 표준화를 해서 목록을 올려놓습니다. 서버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 MCP 호스트가 보통 이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MCP 서버 호스트가 필요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저 외부 서비스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제 걔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MCP 호스트 안에 MCP 클라이언트라고 있거든요. 얘 보고 이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너 이거 할 수 있는데 사용한 기능을 좀 찾아봐 라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올려놓은 그 목록들을 다 뒤지면서 얘랑 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를 찾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찾고 나서 이제 호스트한테 이제 전달을 또 해줘가지고 이거 이런 기능이 있어요라고 전달을 해주면 이제 호스트랑 이제 서버 간에 이제 왔다 갔다 이게 왔다 갔다 요청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MCP 클라이언트가 이제 호스트가 만든 요청이 있죠. 그 요청을 이제 MCP 언어로 바꿔줘서 이제 전달을 해주거나 혹은 MCP가 그걸 받아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또 다시 호스트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중계를 이제 클라이언트가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약간 좀 말로 설명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딱 간단하게 정리만 해놓고 넘어가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클라우드 코드나 코덱스한테 뭐 어디 어디에 최신 판매 보고서를 찾아서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LLM은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MCP 클라이언트가 이제 사용 가능한 도구들을 다 검색을 해서 이제 MCP 서버에 등록된 관련 도구를 찾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보고서를 찾아야 되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쿼리, 이메일을 보내야 되니까 이메일 센터 뭐 이런 함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이언트가 찾아서 주면은 이제 LLM이 이런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단계를 조금 나눠보자면 가장 먼저 이제 보고서를 찾는 일이 되겠죠. 그 보고서를 찾기 위해서 이제 보고서 이름을 지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쿼리 도구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NCP 클라이언트가 이 요청을 이제 적절한 NCP 서버로 언어로 변환해서 보내게 될 거고, 그러면 NCP는 이러한 요청을 수신을 해서 자기 회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판매 보고서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결과를 포맷을 해서 LLM한테 다시 보내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LLM이 보고서를 확보를 하게 됐죠. 그럼 그 보고서나 그 다음에 이메일 센터 도구도 이번에는 호출해서 이메일 주소랑 같이 해서 다시 관련된 MCP 서버로 보내게 되면은 MCP 서버가 그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메일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 작업 완료했어 라고 다시 이제 LLM한테 전달하게 되면은 이사 LLM이 뭐 최신 판매 보고서를 찾아서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라고 저에게 보여주게 되는 식인 거예요. 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MCP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MCP가 결과적으로 이 MCP의 등장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점은 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외부 서비스가 MCP 서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AI든 활용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겠죠. 굉장히 편해진 겁니다, 연결이.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좀 되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LLM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한 내용만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뭐 MCP를 통해서 웹 서비스에 이제 간편하게, 명확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이제 그걸 참고해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으니까 할루시네이션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MCP가 있으면서 AI가 이제 직접 외부 도구를 마음대로 이제 호출을 하고, 마음대로, 어쨌든 호출을 하고, 뭐 끌어와서 생성을 할 수 있고 하는 이제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MCP의 등장으로 원래 이제 AI라는 건 보통 이제 챗봇 기반,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부터 이제 도구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불러서 찾을 수도 있고 그걸 또 가져가서 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정말 실행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AI가. 그래서 이런 MCP라는 것이 원래 처음에는 엔트로피이 처음에 개념을 제안했던 건데 지금 이제 다른 AI 빅 서비스들도 다 지원을 해서 지금 거의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MCP를 되게 정말 잘 요약한 사진인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이제는 뭐 스킬이랑 플러그인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스킬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 매뉴얼을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에이전트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반복적인 작업들을 꽤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PDF를 읽는다던가 그런 것들 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 PDF를 줄 때 이걸 어떻게 읽어라 라는 것들을 이제 매번 프로 처음부터 설명을 해줬어야 됐어요. 뭔가를 할 때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문서화로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해두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필요한 스킬을 뽑아가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킬을 이제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 이제 야멜 프론트 베러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나뉘게 됩니다. 야멜 프론트 베러에서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 스킬의 이름이랑 이 스킬을 언제 쓸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스킬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일부러 구조를 두 개로 나눈 까닭이 이제 야말 프론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답변을 생성할 때마다 늘 참고를 합니다. 항상 로드를 하는 애가 야말 프론트 에러를 항상 로드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우리 어떤 질문,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과 그 작업에 해당하는 스킬이 있는지를 에이전트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을 할 때 그 매칭이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디스크리션을 보고 매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크리션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잘 써놔야 정말 우리가 필요한 작업에서 적절한 스킬을 가져와서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스킬은 저희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본인의 작업 방식은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뭐 그냥 하나 만들어서 나 이런 작업 맨날 해 라고 해서 뭐 플로를 쭉 설명을 하고 서로 막 지름당 주고 받다 보면은 스킬이 짱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하나의 세션에서 좀 오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나 방금 이 세션에서 한 작업을 스킬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에이전트가 알아서 지나는 그 히스토리를 쫙 보면서 반복되는 애들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애들을 뽑아서 이런 것들을 스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도 후보로 제시를 해주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골라가지고 이거 스킬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킬을 만들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 이 디스크리션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디스크리션을 이제 잘 써야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에이전트가 알아서 그걸 호출해 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션을 정말 명확하게 언제 써야 될지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본문도 엄청 길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도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도 스킬 만들 때 본문을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만약에 조금 뭐 스크립트 같은 뭐 부가적인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본문으로 넣지 말고 따로 이제 리퍼런스로 이제 따로 뺄 수가 있어요. 뭐 스크립트로 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관련된 뭐 API 스펙 같은 거를 넣는 이제 문서로 넣을 수도 있고 굉장히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만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 이게 다긴 해요. 에이전트 기능을 이제 막 자유롭게 설치를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스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MCP 설정, 연결 같은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는 그냥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이나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픈소스가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픽이나 오픈 AI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그 래퍼도 있고요. 혹은 이제 조금 다양한 스킬이나 플러그인을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썸 스킬 같은 저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스킬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스킬과 플러그인은 에이전트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오픈소스에서 가져온 스킬이나 플러그인 안에 뭔가 악성 스크립트가 들어있거나 혹은 막 원래는 안전 제한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그걸 무시하라는 지침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못 설치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의 개인정보가 털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저희랑 연결된 서비스가 좀 외부에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간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거 말고 약간 뭐 어썸 스킬이나 이런 다른 오픈 소스에서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뭐 이것저것 뭐 이런 저장소들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걸 알려드린 목적을 이걸 당장 쓰라고 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찾아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이거를 시작을 할 때에는 본인 작업에 맞는 몇 가지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브라우저 제어를 위한 뭐 스킬이라던가 플러그인이라던가 아니면 PDF를 잘 읽는 스킬이라던가 그런 되게 가볍고 당연하게 평소에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킬이 되게 많아지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엉뚱한 스킬을 꺼내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스킬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필요한 것만 꼭 골라서 쓰자. 라는 정도가 저의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뭐 꼭 기본적으로 쓰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자면 이제 GitHub나 이제 크롬 브라우저 관련된 애들 혹은 이제 구글 닥스나 노션 같이 문서 자료 연동할 수 있는 애들 혹은 자기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DB 서버 관련된 것도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저 GitHub 플러그인은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자기가 그냥 로컬 서버에서 에이전트랑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완료하면 될 것 같아요.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이거 이 주소의 GitHub의 레포로 푸시해줘.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잘 포장해서 필요한 것만 쭉쭉 뽑아가지고 올려줘요.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한눈에 세 줄 요약을 해보자면 스킬이라는 거는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매뉴얼이다. 그리고 MCP라는 것은 이제 그런 외부 데이터나 서비스를 쓰는 연결이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MCP 설정이나 스킬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쉽게 이제 배포할 수도 있는 만든 패키지 단위다. 배포 단위다. 그 정도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스킬에 이제 어떤 MCP를 써라라는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스킬이 발동이 되려면 일단 MCP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을 먼저 활성화를 해놔야 스킬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좀 기본적인 좀 뭔가 핵심적인 AI 툴의 핵심 개념들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AI 엔지니어링 전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AI 엔지니어링은 네 개의 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도록 이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제 모델이 내놓을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이라던가 목표라던가 제약 같은 것을 명확하게 설계하는 데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모호하게 요구하지 말고 명확하게 이제 구조화해서 실행 가능한 지시로 넣자가 조금 핵심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거는 사실 이제 컨텍스트의 중요성이 좀 대시가 되면서 이제 단순히 프롬프트 하나를 잘 넣는 것도 좋지만 이제 뭔가 문서라던가 코드라던가 대화 기록 같은 삭제를 이제 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에 선별해서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뭔가 좀 뭐 그런 컨텍스트를 굉장히 방대하게 전달을 해주는 것보다는 꼭 지금 현재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좀 적절하게 제공을 하는 데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가 됐던 건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검증을 하게 할 것이며 어떤 통제를 받게 할 것이냐를 이제 명확하게 정해주자라는 단계입니다. 이제 여기서에서는 이제 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모델을 이제 파일 시스템이나 터미널 같은 그런 부분에 연결해서 스스로 연결해줘서 얘가 AI가 스스로 이제 수정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혹은 이제 MCP를 연결해줘서 뭐 GitHub나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외부 서비스에 연결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그러한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도 제약을 걸어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루프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앞서 이제 하네스가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졌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환경이 이제 우리가 항상 뭔가를 작업을 할 때마다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이제 스스로 필요한 작업을 찾고 자기가 스스로한테 프롬프팅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검증하고 필요하면 다시 시도를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게끔 만드는 걸 이제 루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조금, 하네스 엔지니어를 통해서 AI가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 작업장이 굳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우리가 구조를 잘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이 이제 루프 엔지니어링이다 하고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네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제 하네스를 잘 만들고 루프를 잘 설계하자가 이제 요즘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하네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뭐 스킬이라던가 플러그인이라던가 MCP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얘기를 해봤으니까 좀 루프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루프 엔지니어링이란 개념이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좀 유명을 해진 것도 아마 저번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루프 엔지니어링이란 개념이 좀 유명해진 계기가 이제 엔트로피 클로드 코드의 이제 총괄인 이제 체르니 씨가 나는 더 이상 클로드에 직접 프롬프트를 치지 않는다. 내일은 루프를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많이 대중화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를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루프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되게 잘 요약한 사진이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제 루프라는 게 가장 먼저 루프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가려고 해요. 이제 루프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이제 목표랑 완료만 두면 이제 시스템이 작업을 스스로 찾고 발견한 작업을 에이전트한테 지시하고 결과가 기준을 통과했는지도 검증하고 또 그 결과 상태를 기록하고 만약에 결과가 통과면 종료하고 실패면 이전의 기록을 바탕으로 원인을 반영한 다음에 재실행하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루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루프가 근데 이러한 루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약간 빠른 질문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작업이나 아니면 약간 아직 결정 안 한 판단이 필요한 작업 혹은 매 단계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작업
혹은 뭐 창작같이 뭔가 완료가 주관적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루프를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수동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프 엔지니어링을 할 때 반드시 생각을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모든 거를 다 루프로 돌려버리겠어가 아니라 루프를 썼을 때 확실히 이제 효율적이고 좋은 작업들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루프가 언제 필요한지는 언제 어떻게 일지를 알아야겠죠. 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좀 검증하고 나서 이 정도면 루프 쓰면 좋을 것 같아를 좀 판단하곤 합니다. 뭐 체크리스트에 대해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게 작업이 반복되는 것인가? 그 검증, 이제 정량화 같은 것들이 가능해서 자동화가 가능한가? 같은 걸 좀 보고요.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가 나의 더 큰 예산이 낭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실, 어, 루프라는 거는 이제 실패를 하면은 뭔가 수정을 해서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낭비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루프가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루프가 끊임없이 돌아가다 보면은 더 큰 낭비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프를 돌리려면은 이제 예산이 중요한데요. 아마 다들 학생분들이시라 뭐 쓰신다고 하더라도 프로를 쓰시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프로를 그런 경우에는 루프 한번 잘못 쓰면은 루프가 끝나기도 전에 세션이 끝나서 오늘 사용량이 끝났습니다. 라고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루프를 명확하고 꼼꼼하게 잘 설계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거 조금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은 맥스를 끊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시는 게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루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에이전트의 환경을 잘 마련해줘야 얘가 잘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가 또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통과하고 나면은 루프가 정말 정말 편하긴 해요. 내가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수정과 검토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나는 결과적으로 얘가 내뱉은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다시 거기서부터 틀린 부분들을 잡아가기만 하면 돼서 편하긴 정말 편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좋은 루프는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루프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좀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기 좋은 이제 인터페이스가 바로 이제 슬래시 골이라는 명령어인데요. 아마 클로드 코드나 이제 코덱스 둘 다 이제 골이라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치시고 이제 내가 설계한 루프를 그 명세서를 딱 넣어주면은 애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요. 다만 이 그 설계를 넣어줄 때 그냥 평소 프롬프팅 하는 것처럼 넣으면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오래 작업하거나 소비가 좀 불필요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화면에 적어놓은 저 5가지들만이라도 좀 명확하게 명시해서 루프를 설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를 설정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목표가 중요하냐면 검증이 가능한 형태여야 해요. 뭔가 창작자 같이 뭐 잘 만들어줘 뭐 이런 거 같은 거면은 얘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루트가 돌아갈 수도 있어서 반드시 검증 가능한 형태인 이제 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집 가능한 파일과 폴더 그리고 이 폴더는 건드리면 안 돼 같은 그런 금지 사항까지 포함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제 뭐 언제 중단을 할 건지, 언제를 성공 조건을 할 건지 이제 명확하게 정명시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크 포인트를 계속 중간중간 갱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루프가 돌아가다가 멈춰도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나면 거기서 다시 루프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남겨주도록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 맞춰서 뭐 이런 예시들을 같이 넣어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루프 엔지니어링에 대한 가벼운 설명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AI 전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AI가 목표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구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AI가 더 오래, 더 자율적으로 일할수록 중요한 거는 이제 실패를 발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AI도 우리가 암만 루프를 잘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루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AI는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장 위험한 거는 AI가 실패를 했는데 우리가 그 실패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실패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실패가 드러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의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제너레이터와 이제 이벨리에이터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AI한테 뭔가 요청해서 결과물을 생성을 하게끔 하고 곧바로 자신의 결과를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대로 평가 과정에서도 그대로 공유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벨리에이터라는 페르소나를 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단이 필요한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아예 그냥 제너레이터와 이벨리에이터를 분리를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다른 모델이나 다른 AI를 쓰라는 말은 아니고 뭔가 역할이나 컨텍스트나 기준을 확실하게 분리를 해줘서 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고요. 또 이제 AI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증 없이 통과시킨 산출물이 이제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 인간의 검증 속도가 AI의 생성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격차가 점점 누적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뻥 하고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럼 이제 코드가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지금 자기는 모르게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를 수정하고 싶으면 직접적으로 수정하거나 디버깅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 AI가 똑똑하니까 우리 모두 AI 똑똑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판단 자체를 AI에게 넘겨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항상 위험을 알고 주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프로젝트의 이제 전반적인 생성이나 실행 자체는 에이전트가 해도 결과적으로 걔네가 생성한 결과를 책임지는 건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불상사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항상 컨트롤은 자기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경각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뭔가 결과물을 받았을 때 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야? 라고 묻는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작업을 시킬 때에도 그냥 뭐 내 딴에는 굉장히 잘 명확하게 드러내서 잘 프롬프트를 넣어줬다고 생각할지언정 막판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 어느 부분이 모호하거나 너가 작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이 답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것 같다 하는 그런 질문들을 세 가지 꼽아서 전달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요구사항이 모호하게 전달되는 걸 좀 막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해야 할, 뭐 따라하지 말아야 될 사례를 명확하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나 좀 되도록이 어려운 작업들을 만약에 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기록을 하게 돼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어디가 문제인지 추적할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AI가 만든 결과물을 이제 보고 나서 내가 해석한 그대로 일단 A한테 너 이런 식으로 결과물 만든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다음에 그걸 이제 검증을 받거나 혹은 AI한테 이제 핵심을 뽑아서 단계별로 너가 만든 결과물을 설명해 줘 라고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보고 이거 뭔 얘기지 싶은 건 이제 못 받고 좀 지도한 거 바로 지원해서 바로바로 AI가 하고 있는 그 작업물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멘트라서 한 번 더 다시 말을 했고요. 항상 AI 에이전트가 정말 사용하는 건 정말 쉽고 정말 편리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컨트롤을 잘 해야겠다. 우리가 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막판에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자잘한 팁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혹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모든 작업에 다 제일 좋은 모델을 쓰는 건 그닥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토큰이 아마 여유롭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건데 막 엄청 상위 모델을 해서 시키게 되면은 얘가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추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일단 그런 거 토큰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에 안에서 1, 2, 3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써라, 저런 경우에 저걸 써라라고 정리해놨는데 저걸 참고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클로드 코드 쓰시는 분들은 페이블 얼마나 나온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페이블 토큰 낭비 심하더라고. 그걸 항상 쓰다 보면은 아마 토큰이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복잡한 작업이다라고 하면은 버스로 먼저 작업을 하시고요. 만약에 토큰 리셋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페이버를 막 돌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게 좀 싫다면 그냥 맥스를 끊으시는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팁은 이제 프로젝트마다 폴더를 따로 파서 관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따로 파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는 클로드 MD, 이제 프텍스에서는 에이전트 MD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로젝트 집집 파일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얘네들의 역할이 뭐냐면 매 세션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컨텍스트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나 정말 전체 프로젝트 과정 중에서 이건 반드시 항상 지켜져야 되는 것들은 얘네가 알아서 모두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편한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얘들도 막 정해진 형식, 이걸 어떻게 막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정해진 형식은 없기는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세션에다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만 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적을 때에도 뭔가 에이전트가 에이전트지만 내가 봤을 때 빠르게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게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클럽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알아듣고 활용하기가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나 뭐 루프 엔지니어링이나 또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면서 막 요즘에는 프롬프트보다는 구조를 잘 설계하고 그게 막 잘 돌아가는 루프를 잘 설계해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아래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화된 형태로 전달을 하려고 지금 좀 어려워도 억지로 노력을 하다 보면 저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되면 편해지니까요. 저거를 일부러 저런 식으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챗을 타다 보면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 작업의 모든 콘텍스트를 알고 있으니 거기서 작업하는 게 조금 편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챗에서 막 엄청 기다랗게 막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컷 챗마다 콘텍스트 창이 유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에 점점 가까워지면은 얘가 앞서 말했던 그 대화들을 요약을 해서 저장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게 얘가 정말 알잘딱딱센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만 가져가서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서 저장하면 참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가 중간에 유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컷차 자체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컨텐츠만 길면 길수록 중간에 놓치는 정보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한 창에서 저희가 항상 뭔가 시킬 때마다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패한 시도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오염물처럼 남아가지고 모델이 걔를 참고하면 안 되는데 성공한 사례만은 참고해야 되는데 실패한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편하다고 해서 하나의 책 안에서 계속 대화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새 세션을 타서 프로젝트 명세서를 넣어주면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명세서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제 개인적인 팁이라서 조금 실제로 공식적인 문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지침 파일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프로젝트 면에서는 조금 그와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로젝트 명세서에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고, 어떤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완료를 했고, 다음 작업은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냥 정말 우리의 프로젝트 자체를 이해하는 그런 파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중간중간에 채색을 할 때마다 이거를 지금까지 한 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명세서를 업데이트 해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하다 보시면은 빗으로 작업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팀 협업을 해야 되니까 이때 그냥 자신이 만들어낸 파일만 혹은 DB만 올리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작업했던 거 명세서를 이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같이 올려주시면요. 어, 나뿐만 아니라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맥락 안에서 작업을 훨씬 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본인 중간중간에 프로젝트 명세서 기재 올라있는 것들을 커밋해서 가져오시고 자기가 바꾼 거를 수정해서 업데이트해서 다시 푸시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다른 분들이랑 같이 협업하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마지막인데 별거 없습니다. 뭐, 아, 제가 이제 또 이걸 준비할 때는 아마 다들 AI 에이전트 많이 쓰고 계실 것 같고, AI 툴 잘 쓰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나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직 살짝 알긴 아는데 대충 아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엔트로픽에서 클로드 사용자들을 위한 공식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정리해서 올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뭐 개발 단계별로 뭐 예를 들어서 작업을 발견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베터 운영하는 거 이렇게 그게 단계별로 다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원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거 검색을 해보셔서 프롬프트 몇 번째도 한번 사용해보는 식으로 어떻게 하면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엔트로픽이나 이제 오픈 AI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클로드 코드를 잘 쓸 수 있는지, 코덱스를 잘 쓸 수 있는지 그 교육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아카데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들어가서 거기 커리큘럼 따라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구나를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하네스 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클로드 코드랑 이제 코덱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가 돼서 작동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코드나 코덱스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얘한테 맡길 수 있지? 얘가 어디까지 내가 제공을 해주면 되고, 어디까지 내가 해야만 내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 이제 그런 이문점들을 해소하는데, 이 하네스 북을 조금 읽다 보면은, 얘가 어떻게 권한을 판단을 하는구나, 얘가 대화 기억을 어떻게 관리하는구나, 같은 거에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평소에 있으셨던 분들은 저거 한번 푹 한번 찾아보면서 본인의 그 의문점들을 해소하면은 AI 툴을 좀 더 자기의 컨트롤 하에서 이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들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준비한 세미나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